안녕하세요. 땡큐 서울원 이비인후과 하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침샘 종양 수술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어, 이 주제를 이제 하게 된 이유는 가끔 그 침샘 종양 수술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수술 굳이 할 필요 없는 상황인데 수술을 권유받고 뭐 수술하고 오신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침샘 종양, 뭐 흔하게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침샘에도 종양이 생깁니다. 침샘은 우리 몸에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고 한데, 크게 어 주타액선이라고 이제 큰 덩어리가 있는, 이름도 있고 덩어리가 큰 침샘이 있고요. 점막이나 뭐 이런 이제 구강이나 인후두 점막, 비강 점막에 아주 자잘하게 흩어져 있는 소타액선, 이건 따로 이름은 없고 소타액선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 주타액선 이름이 있는 것은 귀 밑에, 이제 우리말로는 귀밑샘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이하선이라고, 귀 아래쪽에 있는 침샘, 턱 밑에 있는 침샘, 그리고 혀 밑에 있는 침샘이 주타액선이고, 큰 덩어리가 6개가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있으니까 6개의 주타액선이 있습니다. 그 주타액선은 침이 나오는 구멍이 어느 정도 일정한데요. 귀밑샘은 어금니, 윗어금니 옆에 귀밑샘에 출구가 있고, 여기서 침이 나오고요. 침샘의 덩어리는 큰데 침은 구멍 하나로 나옵니다. 턱밑샘은 턱밑샘도 꽤 큰데, 그 침이 나오는 구멍은 혀를 들어 올렸을 때 한가운데 양쪽으로 구멍이 하나씩 있어요. 혀밑샘은 좀 다양한데, 구멍이 하나로 해서 이 턱밑샘하고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이 점막으로, 구강 점막으로 바로 침이 여러 개의 구멍으로 나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침샘에도 종양이 생기고, 종양에는 양성 종양도 있고 악성 종양인 암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몇 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은 이제 60세 여자분인데, 악하선, 턱 밑에 있는 침샘의 종양을 이제 진단받고 수술 상담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혹을 만진 것은 10년도 더 전에, 한참 지난 일이라고 그러고,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굉장히 오래됐다고 그러시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 발견한 다음에 뭐 어느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듣고 수술 권유를 못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듣고 그냥 지내왔는데, 몇 년 전부터, 아마 2, 3년, 3, 4년 전부터 혀가 좀 뭔가 혀가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6개월, 이제 저희 병원 오시기 6개월 전부터 그게 점점점 심해져서 발음이 잘 안 되는, 혀가 잘 안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생겨서 다른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양성 종양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고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듣고 오신 거예요, 수술 상담을 위해서. 그래서 처음 조직 검사 10년도 더 전에, 오래전에 했을 때도 뭔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지 않았고, 이제 최근에 했던 조직 검사, 총생검이라고 하면 좀 굵은 바늘 써서 조직을 좀 더 많이 떼내는 건데, 거기서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 밑에 그림부터 보시면 이 턱밑샘, 지금 제가 일부러 보기 좋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침샘이 여기 이게 CT는 누워 있는 사람을 발끝에서 머리로 보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인데, 이게 침샘이에요. 침샘인데, 턱밑샘인데, 턱밑샘이 이렇게 커져 있고 뭔가 삐죽삐죽하게 굉장히 커져 있고요. 이 덩어리가 머리 쪽으로, 세로로 보면 이렇게 길게 뭔가 덩어리가 주변을 침범하고 있는 소견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CT만 봐도, CT나 초음파를 봐도, 여기 보면 이 혀인데, 혀의 오른쪽은 정상인데요, 왼쪽 혀는 쪼그라들어 있어요. 이거는 혀를 움직이는 신경이 죽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경이
이건 그런 증상이 있는 걸 봐서는 이게 양성 종양일 수는 없고요. 침샘에 생긴 암입니다. 침샘암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혀 움직이는 신경을 잡아먹고, 그리고 여기 보면 머리로 가는 경동맥이라고 있는데 경동맥을 감싸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수술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하는데, 앞에 케이스 이제 사례를 보여드렸던 것은 이 절제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암의 상태가 잘 제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암이면 암 덩어리만 딱 떼내는 게 아니라 암에서 주변에 좀 조직을 포함해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절제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제대로 절제할 수 없는 경우에 절제 가능성이 없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다른 수술이 불가능한 거는 환자의 몸 상태가 수술을 견딜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안 좋거나 그 심장이 안 좋은 나이가 많으신 분, 수술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수술을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평가에서 이분은 건강 상태가 수술을 견딜 수 없다. 그러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앞의 사례는 수술적으로 암 치료 목적의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인 이유는 이 경동맥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동맥을 감싸고 있고 이렇게 머리에 그 두개골의 바닥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안쪽도 있고, 그래서 전체 이 뼈도 침범하고 여기저기 다 침범했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10년 전에도 암이었던 거죠. 암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암이 아니었다가 암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이게 10년도 더 전이지만 몇 년 전부터 혀가 불편해졌다고 하면 이때는 확실히 암일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도 암이었을 가능성이 꽤 높은데, 어쨌거나 암이 점점 진행을 해서 이런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직검사, 총생검에서는 암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침샘암이 원래 그렇습니다. 침샘암이 진단이 수술 말고 다른 그 간단한 새침 검사라든지 총생검, 요즘은 중심생검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그런 검사로 정확하게 진단이 잘 안 됩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 보시기 전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로 콜라 대신 17차님은, 그 위에 해피라이프님은 침샘 종양이 두경부암인가요? 침샘암은 두경부암에 포함됩니다. 그 질문하신 거는 침샘암도 담배가 원인인가요? 그 담배는 뭐 많은 그 암의 원인으로 생각하는데, 침샘암 아직 정확하게 그 원인을 잘 모릅니다. 원인을 잘 모르고, 워낙 드물긴 합니다. 뒤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원인을 잘 모르고 워낙 드무니까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숫자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더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자, 다른 케이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분은 남자 57세인데 침샘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딴 병원에서 진단 받으셔서 수술을 좀 빨리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잘 모르고 지냈는데, 왼쪽 그 침샘 이하선에 여기 턱 밑에, 귀 밑에 있는 침샘을 말합니다. 여기쯤 볼 옆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쪽에 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몇 달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2015년에 굉장히 한 10년 정도 전에 왼쪽 얼굴에 안면마비가 생겼는데, 대학병원에서 뇌 쪽에 MRI 검사했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어서 뭐 특별한 치료도 없다고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원 가서 침을 맞으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면마비가 더 심해졌다고 해서요. 근데 보통 그 한쪽에 이제 안면마비가 생기는 경우에 그 의학적으로는 이제 벨마비라고 옛날에 이름 많이 붙였는데, 안면마비가 이제 원인을 정확히 모르지만 의학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검사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신경을 잘라서 조직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신경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추정을 하고
항바이러스제를 과량으로 투여를 하면 안면마비가 좋아지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는데, 한의원에 침을 맞는 것은 의학적으로 효과는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침 맞는 것은 그냥 지켜보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안면마비는 생기면 보통은 어느 정도는 좋아집니다. 뭐 100%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좀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생겼는데 그게 더 나빠졌다고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안면마비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좀 이상한 소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점점 마비가 더 진행을 해서 완전 마비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안면신경을 침범하고 있는 어떤 뭐 종양을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대학병원에서는 환자분이 또 저기 잘 착실하게 이 대학병원에서 2년에 한 번씩 뇌 MRI 검사를 하셨어요. 뇌 CT를 찍기도 하고 하셨는데 정상 소견이라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다시 다 보니까 처음 검사할 때 2015년부터 이하선에 종양이 있었어요. 17년에도 있고 19년에도 있고 21년에도 있고 많이 커졌죠. 엄청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병원에서 안타깝게 그 판독에서 놓쳤어요. MRI 뇌를 주로 찍으니까 뇌 아래쪽에 살짝 보이는 부위에 있는 종양을 놓쳐서 암이 이때 처음 2015년에 안면 마비가 생긴 이유는 침샘암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침샘암이 생겼는데 이걸 놓치고 이렇게 지금 6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점점 커져서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많이 커져가지고 자세히 보면 이 안면신경 쪽에 지금 표시를 해서 더 잘 보이게 해놨는데, 안면신경은 원래 그 MRI, CT에서는 안면신경관이 아주 미세하게 뭐 조그맣게 보이는 정도인데, 이분은 종양이 생겨서 안면신경을 침범하면서 점점 안면신경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커져 있었어요. 이렇게 MRI에서도 겨우 보일까 말까인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침상암이 생겨서 안면신경을 잡아먹고 마비는 생기고 그 암은 그 신경을 타고 뇌로 쭉 올라간 거예요. 뇌 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암도 아까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건 뭐 뇌 수술까지 해서 절제할 수도 있긴 한데 이 정도 오래되고 진행을 했으면 수술하는 게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간단한 조직 검사에서는 조직을 정확하게 침샘암이 20가지 넘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좀 더 수술로 보통은 하고, 그거에 따라서 보통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연구용 약을 쓰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하여튼 안 좋은 상태로 이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침샘 종양이라는데 꼭 수술해야 되나요? 저는 꼭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뭐 논문도 가끔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이제 꼭 수술하는 게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제 침샘 종양은 당장 수술하지 않고 지켜봐도 된다는 그런 논문들은 있습니다. 매우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보여드렸던 대로 정확한 진단을 수술 외에는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 그렇고, 그리고 양성이었다가 해도 시간이 지나면 악성으로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추적 관찰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천천히 자라니까 뭐 2, 3년 정도는 추적 관찰 병원에 오셔서 그 초음파하고 뭐 CT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주로 초음파하고 MRI를 찍게 되는데, 그런 거에 관찰하더라도 10년, 20년 동안 뭐 조금씩 자라고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데 그거를 평생 지켜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는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암이든 종양이든 그 크기가 작을 때 수술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수술이 쉽습니다. 물론 너무 작으면 수술이 더 까다로운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2cm인 경우가 5cm인 경우보다는 수술이 훨씬 쉽고 부작용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침샘 종양은 발견하면 수술하는 게 좋다,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침샘 종양은 되게 다양합니다. 되게 다양해서
다양한데 다양한 이유는 침샘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을 만드는 구조가 있고요. 침을 짜주는 구조도 있고, 침이 지나가는 길도 있고, 이런 세포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침샘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종양이 생깁니다. 침샘암으로 이름 붙은 게 지금 이게 원본 자체가 되게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요. WHO에서 1972년도에는 침샘 양성 종양은 두 가지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조금씩 다른 것들이 계속 발견이 돼서 이게 지금 현재로는 22년 기준인데 15 종류의 양성 종양이 이름이 있고요.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도 되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발견했던 거에 비해서 성질을 보니까 막 겹치기도 하고 이렇게 막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재로는 21종의 암이 이름이 있습니다. 예. 뭐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연구들이 더 계속되다 보면 또 종류가 또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니까 간단한 세포 몇 개 가지고 이게 총 하면 36가지죠. 36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한계가 굉장히 많겠죠. 실제로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침샘 양성 종양도 있고 암도 있는데 두 개가 좀 다를 텐데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침샘 양성 종양은 양성 종양이 더 많습니다. 침샘암에 비해서 많은데, 특이하게 그 부위에 따라서 침샘 종양이 발견됐을 때 이게 그냥 확률적으로 암일 가능성이 부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하선에 생기는 침샘 종양이 제일 흔한데, 여기는 이 교과서는 이제 이비인후과 미국 교과서 기준인데 약 15에서 25% 정도의 확률로 암이다. 악하선, 턱밑샘은 약 40%, 그리고 설하선, 혀 밑에 있는 침샘은 50% 이상이 침샘에 종양이 생기면 절반 이상은 암이다.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소타액선, 입안에 자잘한 침샘들도 종양인 경우에 절반 이상이 암이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통계는 없고요. 저희 병원이 전국 케이스의 약 13에서 14%, 거의 15%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병원 작은 병원이지만 침샘 수술, 종양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데이터로는 이거보다는 암인 경우가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근데 그거는 병원에 이제 찾아오시는 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서울대병원 데이터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조금 다릅니다. 여기 서울대병원을 보면 이하선은 16%, 악하선은 39%. 요거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거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하선의 비율이 좀 낮죠. 저희 병원이 옛날에 처음 개업하고 첫 5년 동안에, 그때는 5년 동안 550케이스 정도 했는데, 이때는 암인 비율이 13%였고요. 최근에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1년 동안 500개 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1% 정도가 암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침샘암은 얼마나 흔한지 보여드리면, 우리나라의 침샘암은 1년에 660명 정도 진단이 됩니다. 이거는 현재 2021년 암 발생 통계가 그 상세 통계로는 제일 최신 데이터인데요. 660명이면 전체 암 중에서 0.2%, 0.24% 정도 됩니다. 굉장히 드물죠. 1년에 660명이면. 굉장히 적어서 전문가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이 1년에 55명 수술했으니까 한 8% 정도? 대학병원이 의과대학이 40개고 하면 대학병원 다 치면 5, 60개 넘을 텐데, 저희 병원이 8% 하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침샘암 수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느냐? 증상을 봐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극단적인 경우에 알 수 있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혀가 마비된다든지, 안면 마비가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종양이 있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암이라고 이제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덩어리가 만져질 때는 암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고요. 초음파 검사로도 사실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악성도가 침샘암은 암은 20가지 넘는데, 그 중에 이제
악성도라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성질이 안 좋은지를 고악성도, 뭐 중간악성도, 저악성도라고 해서 악성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악성도, 성질이 나쁜 종류의 암은 초음파 검사로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뭐 특히 제가 고악성도 중에서 림파선 전이, 림프절 전이가 잘 생기는 종류는 림프절 전이를 발견하면 침샘 종양도 있고 림프절 전이도 있으면 당연히 암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고요. CT는 잘 안 보입니다. CT는 종양이 잘 안 보이고 조직 검사는 아까 예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침샘암 이제 종양이 있는데 그래도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의심을 좀 할 수 있는 것은 이 덩어리가 종괴가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침샘암이 얼굴 쪽에 앞쪽에 생겼는데 바닥에 딱 붙어 있다. 안 움직인다. 그러면 암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양성 종양은 주변 침범을 안 하기 때문에 꽤 커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안 좋은 거고, 이 종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뭐 삐죽삐죽하게 생겼다. 뭐 그리고 안면마비, 그리고 림프절 전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가 만져지는데 통증이 있다. 아프다 만졌는데 아프다 그러면 보통 염증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염증으로 먼저 생각하는데 종양이 있었는데 안 아프다. 그러면 일단 더 안 좋은 겁니다. 그 아픈 덩어리보다 안 아픈 게 더 안 좋은데, 그 덩어리가 안 아팠는데 언제부턴가 이 부위가 너무 아프다. 이런 통증이, 진짜 이상한 통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통증이 있는 목멍울은 염증일 확률이 더 높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이제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빨리 커지는지 제가 이제 항상 여쭤봅니다. 여쭤봐서 뭐 한 2, 3년 됐는데 크기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암일 가능성이 좀 낮겠네요. 아니면 이제 암이어도 악성도가 저악성도의 확률이 높은 그런 소견이고요. 한 6개월 전에 발견했는데 6개월 사이에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좀 더 안 좋을 수 있겠네요.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은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통 잘 안 드리고, 안심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제, 본인이, 환자가 이 크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도면 빨리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좋을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아까 오후에 환자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턱 밑에 침샘 종양 의심돼서 오셨는데, 그분은 6개월 사이에 꽤 커졌다고 하셨는데, 초음파를 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 침샘에 근처에 딱 붙어 있긴 한데 침샘 종양은 아니었고, 임파선암도 그런 수가 있어요. 비슷한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느낄 정도로 크기 변화가 생기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아프지 않은데. 이학적 검사라는 건 이제 의사가 이제 만져보고 움직여보고 얼마나 단단한지, 단단할수록 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음파 검사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CT는 이제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암으로 진단됐을 때 그다음 추가 치료, 이제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찍게 되고, MRI는 도움 많이 되긴 하는데 뭐 초음파 CT보다 월등히 좋은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서, 특별한 경우는 침샘 종양이 재발했는지를 평가할 때는 MRI가 좀 도움이 돼서 MRI를 그런 때는 잘 찍습니다. 그리고 세포 검사는 한계가 많아서 저는 일반적으로 세포 검사를 잘 하진 않고요.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별로 없는데 굳이 할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요. 수술 후 조직 검사로만 확진이 됩니다. 그 세포 검사, 수술 전에 하는 세포 검사는 침샘 종양에서 이제 좀 덜 유용한데, 다른 부위는 굉장히 유용한데 침샘 종양에서는 이게 종양이 종류가 많고 그래서 정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병리학회에서 낸 논문에서는 6,000 케이스 넘게 했는데 뭐 절반밖에 못 맞췄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논문들 보면 이것보다는 많이 맞추긴 합니다. 8, 90% 정도는 나오는데, 그래도 1, 20%가 틀린다는 것은 그렇게 유용한 검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 검사를 했는데 암이 의심된다. 그러면 좀 더 서둘러서 하는 거, 이제 그런 수술이 얼마나 긴급할 것이냐 이런 걸 평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보통 한두 달 내로 수술하니까 한두 달 내로 수술할 정도면 이 세포 검사가 그렇게 저는 유용하지는 않다고 보고,
제가 이제 세포 검사를 하는 경우는 이게 종양일 수도 있고 종양이 아닐 수도 있고 염증일 수도 있고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예, 그 침샘 종양은 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견하면 수술로 제거하는데, 그 흡연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와르틴 종양이라고 있어요. 와르틴 종양은 세포 검사나 총생검에서 이렇게 나오면 추적 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치료는 침샘 종양의 치료는 수술이 기본입니다. 수술이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진단이 하기 위해서도 수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술이 진단 겸 치료 목적으로 필수적이고, 이제 수술 후에 하고 나면 이게 암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중에 일부 환자에서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이제 10% 정도 환자에서는 암으로 진단되는데, 그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악성도, 말씀드린 고악성도냐 중간악성도냐 뭐 저악성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추가 치료 없이 그냥 관찰하기도 하고, 다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병원에 의뢰해서 치료하고 저희 병원에 추적 관찰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질문 들어온 게, 네. 현님은 저는 2년 전쯤 이하선 쪽 혹을 인지하고 병원에서 초음파 스친 검사 결과 1cm 내의 양성종 판정을 받았고 추적 관찰을 받고 있는데요. 아이 계획이 있어서 2, 3년쯤 뒤쯤 수술 받을 계획인데 위험한 판단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추적 관찰을 잘 할 수 있고 크기 변화가 별로 없으면 뭐 당장 급하게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평생 추적 관찰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크기 변화가 있으면 이제 악성화되는 것도 이제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발견하면 수술을 권해드리는 편인데, 1cm로 되게 작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그런 환자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데 크기가 1cm면 좀 지켜보다 수술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1cm면 이 정도 되면은 수술하고 이렇게 찾기가, 물론 이제 수술하면서 초음파를 보면서 찾긴 하는데 좀 크기가 큰 경우에 오히려 침샘 손상이 더 적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는 저는 일부러 좀 기다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1cm 정도면 그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해서 크기 변화 없다 그러면 이렇게 지켜보시고 나중에 수술하셔도 되고요. 수술을 굉장히 간단하긴 하거든요. 위치에 따라 다른데 밖에서 만지지는 1cm 정도이면 수술 보통 3, 4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수술하고 뭐 임신하시는 거가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정해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깊이 있어도 보통 수술 1시간, 길면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수술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준비한 말씀드리면, 이제 귀 밑에 만져지는 혹이 있어요. 이게 종양인지 그래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모두 종양인 경우는 아닙니다. 뭐가 만져진다고 해서 전부 종양은 아니고요. 종양인 경우도 있지만 그냥 침샘 자체가 커져 있어서 그걸 혹으로 인식하고 만져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대체로 이제 양쪽이 다 비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침샘 비대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흔한데 침샘에 그 림프절, 임파선이 커져가지고 그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침샘 속의 임파선은 이하선에만 있습니다. 다른 이제 설하선이랑 악하선에는 침샘 속의 임파선은 없고요. 이하선에만 있어서 이하선을 종양을 초음파를 이렇게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거 종양이라고 급하다고 뭐 대학병원 가라고 얘기 듣고 수술 권유받고 오시고 실제로 수술하고 오신 분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이분도 30대 여자분인데 이거 초음파 보면 그냥 임파선이거든요. 임파선이 좀 부어 있는 편인데 이거 수술 권유받고 이제 수술 꼭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런 경우는 세포 검사에서도 뚜렷하게 안 나왔거든요. 세포 검사에서도 비슷한 분이 두 분 있었는데, 한 분은 세포 검사에서 비정형 세포라고 애매하다고 나왔는데 그런 경우에 흔합니다. 임파선에서 검사했을 때 그런 경우 흔하게 있고요. 또 한 분은 세포 검사에서 다형선종이라고 해서
제일 흔한 종류의 그 침샘 종양이 의심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초음파 봐서는 염증 같아서 그 세포 검사한 거를 저희 병원 병원과 선생님한테 다시 판독을 의뢰했더니 세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전형적인 종양은 전혀 아니다고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냥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종양처럼 만져진다고 해서 모두 종양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수술 권유받았을 때는 2차 의견을 들어보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요렇게 해서 수술 권유받고 오셨는데 수술 안 하게 되신 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하선 종양하고 임파선은 초음파 검사만으로 구별 가능한가요? 네, 대부분 가능합니다. 대부분 가능한데 드물게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파선도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은 정상 임파선이 커져 있는 건데 모양이 바뀌면 임파선 암이 침샘에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병이라는 게 뭐 여기에 양성 종양, 뭐 정상 림프절이 있고 완전 다른 임파선암이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계속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무지개에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우리가 대충 구별할 수 있지만 빨강하고 주황의 경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여기를 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부위를 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간 정도 되는 근데 물론 이제 떼서 조직 검사를 하면 거의 확실하게 99.9% 진단이 확실히 되지만 그전에는 애매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새침흡인 세포 검사라든지 뭐 총생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수술해서 조직 검사를 임파선암이 많이 의심되면 수술해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보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은 건데 왼쪽이 초음파고요. 이게 오른쪽이 CT인데 초음파 훨씬 잘 보이죠. 초음파 훨씬 잘 보입니다. CT보다. 근데 이제 CT는 나중에 이제 다른 치료를 하려면 초음파는 이렇게 갖다 댈 때마다 위치가 다르니까 이게 실제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제가 다음 날 봐도 알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이 초음파를 보고 이 초음파를 봤을 때 어디에 종양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T 잘 안 보이지만 CT를 찍어 놓으면 이게 쭉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찍어 놓기 때문에 CT를 보면 이게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검사가 필요하긴 하는데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잘 보이고 초음파에서 필요하면 초음파를 보면서 세포 검사나 중심 생검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다 양성 종양이고요. 여기는 양성 종양인데 뭐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에 재발해 가지고 재수술 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재수술 한 분은 보통 이렇게 여러 개인 경우가 좀 더 흔합니다. 흔하고 그래서 다 양성 종양인데 한번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요건 다 암입니다. 침샘 암인데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예, 뭐 별로 다르지 않고 특히 작을 때는 구별이 잘 안 되고요. 이때도 이제 CT보다 초음파 훨씬 잘 보이고 이런 정도도 구별 안 되고 여기는 좀 크기도 크고 주변이 삐죽삐죽하게 생겨서 조금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 가지고 암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침샘 암인데 이것도 되게 뭐 얌전하게 생긴 거거든요. 요거는 악성도 낮은 침샘 암이고요. 이런 침샘 암하고 구별은 수술 외에는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이은정님은 우리 연정 원장님이신가요? 양쪽 볼에 침샘 보톡스를 맞으면 만져지는 게 작아지나요? 침샘 비대일 때는 작아집니다. 침샘 비대는 침샘이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지만 이제 굉장히 커지는 보통 나이 들면서 커지는데 30대 뭐 이런 분들도 가끔 이렇게 사각턱인 분 중에 일부가 그 초음파를 보면 다른 이상은 없고 침샘 자체가 커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샘 비대라고 부르고 이럴 경우에 그냥 내버려 두면 뭐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이제 미용적으로 좀 뭔가 좀 도움을 받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게 침샘 보톡스입니다. 침샘 보톡스 맞으면 작아지긴 하는데 그 효과는 보통 한 4, 5개월 정도 가고요.
계속 맞으면 계속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작아지지는 않는 것 같고 대체로는 작아지는데 저는 아주 뭐 이렇게 미용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어 권해드리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안 권해드리는 이유가 침샘 보톡스를 오래 맞으면 침샘이 퇴화를 합니다. 퇴화를 해서 침샘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치료는 아닙니다. 오영도 님은 남편이 고아밀라제증 혈증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밀라제를 뭐 침샘에서 생기는 이제 효소인데 침샘 염증하고 관련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때 왜 저걸 검사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건강검진 하신 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겠죠.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수술하면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침샘 종양 수술했는데 침샘 암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꽤 흔하게 있죠. 10%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꽤 흔하게 있어서 이거는 미국의 유명한 암센터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해서 1년에 여러 번 벌써 이제 네 번째 올해 네 번째에 그 수정을 한 가이드라인인데 유명한 NCCN 가이드라인인데 여기 보면 이제 클리니컬 비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봤을 때 뭐 많이 암이 의심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저항성도의 암이거나 양성 종양이거나 이런 경우 이제 그리고 암이어도 그 크기가 4cm보다 작을 때 그럴 때는 일단 수술을 잘 하고요. 수술을 잘 하고 조직 검사를 이제 확인해서 양성 종양이면은 뭐 그냥 뭐 관찰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고 저항성도 암일 때는 이 수술 중에 종양이 터지는 경우가 이제 재발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종양이 터졌거나 저항성도이지만 신경의 주변을 침범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항성도는 그냥 지켜봅니다. 그리고 중간 악성도이거나 고악성도이거나 이 아데노시스틱하고는 좀 이제 방사선 치료 되게 잘 듣는 고악성도의 암인데 이런 침샘암은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 할지 말지를 정하는 걸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에 정해놨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진단을 암으로 받으면 재수술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재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오랫동안 12년 정도 교수를 하면서 했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이거는 이제 그걸 요약한 건데 말씀드려서 넘어가고 영어지만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해 드리면 서울대병원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침샘암으로 수술 이제 받은 이제 수술 후 조직 검사가 침샘암이었던 분들이 302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이제 재발 여부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여서 제 이름은 없는데 제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있었거든요. 제가 있었던 기간이고 제가 있는 동안에 제가 수술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302명 중에 85명은 수술 전에는 암인지 몰랐다는 암이라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알게 된 환자가 8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85명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암인지 모르고 수술했는데 암으로 진단받은 85명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중에 76명은 수술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이제 했던 부분절제 수술을 했고 9명은 웬일인지 이제 전절제를 했는데 부분절제를 해서 대부분은 이제 부분절제를 했는데 그 중에 24명은 그것도 수술을 하면서 이제 뭔가 좀 철저하게 안 되는 상태. 이 포지티브 리섹션 마진은 뭔가 암이 좀 남아있을 확률이 높은 상태인 환자가 85명 중에 거의 25%나 됐어요. 제 환자들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랬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수술이 아주 철저하게 잘 되지는 않았는데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재수술을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고
수술 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아까 앞에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렇게 이제 뭔가 수술이 좀 제대로 안 됐을 때 방사선 치료를 추가한다고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는 이 85명 중에 43%에서 방사선 치료를 했고요. 나머지 57% 정도는 아무 치료도 안 하고 지켜봤답니다. 지켜봤는데 그중에 4.2%에서 5년 동안 이제 지켜봤을 때 재발한 경우가 4% 정도밖에 안 됐어요. 4% 정도밖에 안 되고 이 병으로 사망하신 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학성도가 더 많아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재발률이 매우 낮고 그 방사선 치료를 좀 추가하는 정도로도 치료 성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게 전에는 암인지 몰랐는데 수술 후에 암으로 진단된 그런 경우에 다시 재수술을 하는 정도로 여기서 이제 어그레시브한 그런 수술 후 치료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다. 이제 그런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고 제가 봐서 필요한 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하고 더 많은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는데 현재까지 제가 개업한 지 8년 정도 됐는데 재발한 경우가 거의 몇 케이스 안 됩니다. 매우 드뭅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5년 평균을 내긴 좀 어려운데 4%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몰랐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수술 잘 받으시면 됩니다. 자, 또 질문 있어서 보시면 나다 예진이 님은 몇 달에 한 번씩 침샘 쪽에 염증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검사가 필요할까요? 침샘의 염증이 이제 한쪽에만 생기는지 양쪽에 생기는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한쪽에 생기는 경우에 침샘에 돌이 생겨서 그럴 수 있습니다. 돌이 생겨서 그럴 수 있고 양쪽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지금 딱 생각나는 것은 제일 흔하게 진단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진단받은 적이 없고 불편한 게 계속 반복이 되면 한번 내원하셔서 초음파 검사하고 혈액 검사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라고 그러면 제일 많이 처음 물어보시는 게 이게 이하순 종양은 안면신경 마비가 생길 수 있어 위험하다고 들었다. 어떤 대학병원에서는 안면신경 마비 생길 확률이 20%다, 30%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신경은 이제 당연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하순 속으로 얼굴 신경이 이렇게 가로질러서 나옵니다. 하나의 가지에서 시작해서 두 개로 나눠진 다음에 각각 이렇게 자잘하게 나눠져서 얼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데 저희 병원에 이 장비 두 가지 다 있는데 이게 최신 제품인데요. 님 바이탈이라는 제품하고 직전 제품인 님 리스폰스 3라는 제품을 가지고 신경 감시를 잘 하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1년에 작년 같은 500개 넘게 했고 아마 지금 8년 동안 거의 2,000 케이스 정도 했는데 안면 마비가 생긴 경우가 한두 건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0명에 1명 정도로 제가 보통 설명드리는데 일반적으로 1%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미만이고 드물고 그리고 크기가 작을 때는 잘 안 생기고요. 보통 여러 논문에서도 크기가 4cm가 넘어가면 그만큼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키워서 겁나서 이런 게 마비가 생길까 겁나서 일부러 이렇게 지체해서 키워서 오지 마시고 크기가 작을 때 수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병원 이하순 종양 수술은 보통 수술이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는 경우가 흔하게 있고요. 표면에서 잘 만져지면 그 정도밖에 안 걸리고 길어도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침샘암 평균이 1시간 반 정도고 양성 종양이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거는 이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종양의 위치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봐야지 얼마나 걸릴지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해도 대부분 이제 수술은 하루 입원하거나 아니면 6시간 입원하고 당일 퇴원 가능하시고 그렇습니다. 수술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예전에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꼭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상처는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S 모양으로 많이 하고, 요렇게 크기가 이제 작고 귀볼 밑에 있으면 여기 V자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뒤쪽은 없고 앞쪽만 이렇게 상처해서 하고, 이렇게 주름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귀 뒤만 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ECD라고 해서 피막 외 절제술이라고 해서 종양이 좀 얕게 있으면 이렇게 작게 열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저희 병원이 전국 케이스의 15%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구별해서 가려서 하진 않고요. 얼마나 큰 종양까지 수술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이 저희 네이버 카페에 가끔 있었는데, 크게 제한은 없고요.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64세인데 이분은 20년 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안면 마비 얘기 듣고 무서워가지고 수술 못 하셨는데, 점점 더 커졌는데 한 1년 전부터 크게 더 커져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제가 이제 강의했던 유튜브를 보시고 수술을 결심하고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커요. 볼 한쪽을 이렇게 다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고, MRI를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건 물혹이거든요. 덩어리보다는 물이 찬 부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컸던 거였습니다. 굉장히 커서 크기가 길이가 10cm 정도 됐어요. 수술을 했는데 안전하게 잘 됐고요.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짓는 게 눈도 잘 감기고 이제 입술도 잘 움직인다는 이제 사진이고, 이렇게 잘 깔끔하게 됐고, 근데 이게 오래되면 이제 양성 종양에서 악성 종양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다형선종에서 생긴 암, 그런 걸로 나왔고, 안면신경에 약간 들러붙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떨어져서 마비는 없었지만, 양성종양에서 유래한 악성종양이 암이, 침샘암이 예후가 좀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권해드렸었습니다. 요거는 뭐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피주머니 잘 안 났는데, 이건 수술을 깔끔하게 잘해서 그렇고요. 가끔 이제 재발해서 오시는 분이 많은데, 이하순 종양은 재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흔하진 않은데, 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개업하고 나서 8년 동안 했던 분 중에는 지금 한 분이 재발해서 추적 관찰하고 있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1000명에 1명 정도, 한두 명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의사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자기가 수술했던 환자가 전부 뭐 10년, 20년 동안 병원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한테 수술했던 분이 재발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하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요. 재발하는 것은 이제 특히 이제 다형선종이 재발을 많이 하는데, 다형선종이 종양이 성질이 좀 암도 아닌데 암처럼 임파선에 퍼져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논문도 있고요. 자랄 때 좀 삐죽삐죽하게 자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수술하다가 종양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무리 조심해도 어느 정도 생기거든요. 이게 종양을 싸고 있는 피막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굉장히 얇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침샘을, 정상 침샘을 좀 붙여서 이렇게 제거를 보통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이렇게 피막이 벗겨지면서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터졌을 때 저는 주변에 안 묻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재발을 100% 막을 수는 없고요. 재발 이제 덜 하게 하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로 재수술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저희 병원은 이제 다른 병에 수술하셨는데 보통 뭐 한 5년이나 10년쯤 지나서 재발이 발견되는데, 그래서 재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태에 따라서 이제 재수술을 바로 하기도 하고 좀 지체해서 하기도 하는데, 재수술을 이제 할 때는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다른 데서 수술을 제가 이제 수술을 한번 예전에 했다고 하면 이번에 이제 재발해서 재수술하는 게 첫 번째 재수술인데, 이걸로 완벽하게 치료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재수술했을 때는 이 종양이 아주 미세하게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요 큰 덩어리만 제거해서
남아있는 이렇게 작은 것들이 남게 되면 또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첫 재수술은 그래도 웬만하면 다 이제 비교적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재수술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면신경에 들러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 시기를 잘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말고 다른 것들이 좀 크기가 커지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좀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지켜봤는데 다른 게 별로 잘하는 게 없으면 요거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수술하기도 하는데, 이 다형선종이라는 그 양성 종양은 악성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내버려 두면 이게 또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변질이 돼서 이제 암으로 변질되면 그것도 이제 다른 문제, 뭐 심각한 문제 생기니까 또 막연하게 그냥 계속 기다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기가 크면 상대적으로 작을 때보다 악성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크기가 큰 분들은 수술을 보통 바로 오면 바로 하게 되는데,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수술인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을 때는 좀 지켜봐서 다음 재수술을 피할 수 있는 정도로 기다려 보는 것과, 악성화까지만은 되지 않게끔 적절한 시기를 잡는. 그래서 사실 재수술 시기를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시면 제가 자세히 보고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예, 뭐 혹시 질문, 현님은, 예, 뭐 땡큐는 진료에서 수술까지 얼마나 되게 하는지 원장님들마다 다릅니다. 저 말고도 두 분이 더 수술을 잘 하는데, 보통 외래 진료는 저 말고 다른 원장님들은 뭐 보통 금방 될 거고요. 1-2주 내도 될 거고, 저는 조금 대기가 있고, 저는 수술이 보통 1달 반 가까이 대기가 있고요. 다른 원장님들은 좀 더 일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아까 말씀드린 4cm보다 크면 이제 안면마비 위험이 확실히 높아지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분들은 1-2cm 이내인 분들은 다른 원장님들 수술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원장님 진료 보셔서 일찍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거 뭐 관련돼서 혹은 다른 질문이 있으면 저희 병원에 카페가 있거든요. cafe.naver.com/땡큐서울,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있고요. 질문하실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요. 질문하시면 저희 원장님들이 직접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